안녕하십니까. 홍천에서 가칭 청풍기술학원 스터디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주용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119회 기술사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토질 및 기초, 그 다음에 시공기술사, 건설안전, 토목품질기술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류 관리, 보안 책임자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음 발파 카페인 그 블라스팅에서 흑사랑으로 또 많은 분들하고 또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119회 토목시공기술사 1회 토목시공기술사 1교시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전수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토목 부분이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잡아가시면은 크게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홍천에서 그 야간에 이제 스터디반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 스터디반한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시험 볼 적에 모든 1, 2, 3, 4교시 모두 60점 이상을 맞고 합격하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이제 공부를 경험이 없고 책만 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시면은 매 교시마다 거의 60점대를 맞습니다. 예, 그런데 꼭 이제 한두 문제를 실수하기 때문에 꼭 매 60점, 61점, 59.8 이렇게 맞다가 한 교시가 예를 들어서 57 이렇게 해서 평균 58점이나 59.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안지 쓸 적에 모든 교시를 60점 이상 맞을 생각은 하지 말고, 저는 득도를 강조하는데, 득도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한 교시가 이렇게 80점이라든지 75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교시 정도가 좀 점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교시가 53점이나 이렇게 나왔을 적에도 그게 커버가 돼서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답안지를 남들하고 똑같이 쓰면 안 되고 좀 창의적이고 좀 독창적으로 그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기억하실 게 예를 들어서 1교시에는 10문제, 2, 3, 4교시는 4문제인데 이 4문제를 반드시 다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0문제를 다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잘 쓰시고 그랬다 치더라도 이 점수는 아무리 못 써도 40점 이하로는 안 주고 또 아무리 잘 써도 80점 이상은 안 줍니다. 보통 한 50점에서 70점 사이 그 정도의 점수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9문제를 60 2, 3점으로 잘 맞는다 하더라도 한 문제를 시간 때문에 놓치게 돼서 못 쓰게 되면은 한 교시 한 문제가 0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채울 수가,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쓰라는 그 문항수 1교시는 10문제, 2교시는 2, 3, 4교시는 꼭 4문제 이상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제 답안 쓰는 요령은 뭐냐면은 원리만 알고 나머지는 응용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에 대해서 쓸 적에 우리 김치에 대해서 보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남학김치, 총각김치, 뭐 깍두기, 여러 가지 뭐 백김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일일이 레시피를 다 알고 그걸 암기해서 적으려 그러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어떤 김치 담그는 그런 원리 있지 않습니까? 뭐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그거를 양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숙성하는 과정을 갖춰서 이렇게 탄생하는 게 김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그 원리를 알고 나머지를 이제 좀 접근하게 된다면은 조금 여러분이 답안 쓸 적에도 한결 부드럽게 이 글이 나가고 또 공부도 쉽게 재밌게 될 거로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좀 앞말이 길어졌는데 1교시 문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토량 변화율입니다. 토량 변화율은 자연 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해서 느슨해진 상태와 다져진 상태의 토량을 최적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연 상태의 토량을 1이라고 했을 경우 흐트러진 상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연 상태로 이렇게 있는 상태를 뭐 운반하기 위해서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2를 캐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3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더 많이 불어나겠죠. 최적이 더 많이 불어나고 그리고 토사 같은 경우 느슨했던 원지반이라면은 얼마 되지 않게 이렇게 최적이 증가하겠죠. 그런 상태, 흐트러진 상태, 그 다음에 다져지는 상태, 이거를 최적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토량 변화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토목에서 우리가 어떤 운반량을 계산하고 뭐 아니면은 사토량, 순서토량을 계획을 할 적에 어떤 이 계획하는 어떤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반량은 그 느슨해진 상태를 해가지고서 운반 장비 대수를 결정을 해야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제 제가 또 조금 창안을 해놓은 거면 뭐냐면은 안반이 토량 변화율이 상당히 커지지요. 그죠? 그래서 안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4 정도씩이라든지 아주 단단한 암은 발파해 내면은 최적이 엄청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량 변화량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 공사 시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표준 품셈을 적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토적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대규모 공사 시에는 이런 표준 품셈을 지향을 하고 현장에서 시험을 해서 정확한 토량 환산 계수를 구해서 정확한 그 토량량을 계획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좀 한번 보시면은요. 2번 문제는 그 습식 쇼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습식 쇼크리트는 어떤 콘크리트나 몰타를 호스를 통해서 이동해서 고압의 공기압에 의해서 타설되는 그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습식과 이제 그 쇼크리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식하고 습식이 있는데 이제 이게 모식도로 나타나면은 건식 같은 경우에는 조글제, 시멘트, 극결제를 마른 비빔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설 위치에 가서 압축 공기와 물을 분사를 해서 이 아리바라는 어떤 장비라든지 타설 장비에 쇼크리트 타설 장비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분사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습식 같은 경우에는 조골제하고 시멘트, 물이 혼합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 공기하고 극결제가 나중에 이제 그 노즐 그 호수에서 혼합돼 가지고서 분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으로 보면은 이 건식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마른 비빔물을 하고 먼 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하지만은 이것들이 분진도 많고 품질 관리가 안 되겠죠. 반면에 이제 습식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가 양호하고 분진도 작고 리바운드 양도 적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물과 혼합해서 가기 때문에 앞선 길이는 짧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이 것들이 현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모든 쇼크리트 공법들이 대부분 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크리트는 두께가 최소 2cm 정도가 돼야지만 그래도 어떤 뭐 봉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2cm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잘 탈락되겠죠. 그래서 2cm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쇼크리트가 이제 10cm 이상으로 두껍게 될 경우에는 자중에 의해서 그 리바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탈락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5cm씩 나눠서 타설한다든지 이렇게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쇼크리트 하면은 요런 그래프 아시죠? 요런 도식화된 거 리바운드량은 한 1m에서 가장 최소화가 되고 타설거리가 멀어질수록 또한 리바운드량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쇼크리트는 타설면과 직각으로 하고 약 1m 정도의 타설거리를 두고선 하는 것이 가장 리바운드량이 적고 품질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3번 시추 주상도입니다. 조금 뜬구름 없는 문제긴 한데 일단 개요를 보면 토질 주상도란 그 지역의 층서라든지 지층의 두께, 지질 상태, 지하 수위 등을 여러 가지 기와색으로 표시한 그래프를 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꼭 생각이 안 나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몇 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추 주상도란 뭐 예를 들어서 보링을 한다든지 시추를 할 때 그때 뭐 기록을 하는 뭐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기입 내용들이 있겠죠. 조사 지역이라든지 조사 일자, 뭐 보링 방법, 심도에 따른 N값, 특히 N값이 이제 주가 되겠죠. 예. 그리고 층 두께 및 구성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추 주상도에 그려지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토질 주상도 이제 활용 방안은 뭐냐면 지층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층을 확인을 해서 터프하기 공법 선정하고 공사비 산정할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확인을 한다든지 하면은 차수공법이라든지 배수공법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N값을 확인을 하면서 그 지층이 조밀하냐 안 조밀하냐 그 다음에 집안 강도 뭐 C값이라든지 파이값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는 등 많이 활용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곳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라든지 평가, 이 시추 조상도가 토목공사에서 왜 필요한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채점자한테 잘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시추조사 시 확실한 이치까지 시추할 것.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안이 있는데 여기 이제 터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시추 조사를 할 적에 시추 조사를 여기서 하게 되는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이 터널에 어떤 확실한 부분 터널 하부 플러스 1m까지 아니면은 교량의 기초 하부 1, 2m 이하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여기서 어떤 핵석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왔을 적에 요 위까지만 해서 이게 여기가 암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고 이 밑은 다 암이다. 그렇지만은 사실적으로 여기는 토사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풍화토 집안이라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간 구조물의 그 기초 1m 이하까지라든지 2m 이하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시추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핵석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면을 예를 들어서 깎게 될 적에 이게 암이기 때문에 우리 여 부분에서는 토사는 1대 1.2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배를 완화했는데 여 부분에서 암이 나왔으니까 1대 0.7 정도로 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시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추했던 어떤 보링 그 시료는 실험실 같은 데에다가 잘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적에 또 그런 시료를 확인을 해가지고선 조치하는 것이 좋겠죠. 자, 4번 무리말뚝 효과. 무리말뚝이라는 것은 이제 말뚝 간격이 가까워 지지력하고 치마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그룹 파일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볼 경우 단말뚝 같은 경우에는 말뚝 하나에 대해서 말뚝 주변으로 주변 마찰력과 또 선단 지지력이 작용을 합니다. 각 말뚝마다. 그런데 이 말뚝이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주변 마찰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 바깥에만 주변 마찰력이 작용하고 또한 선단 지지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적에 단말뚝이 말뚝 하나의 선단 및 주변 마찰력을 지지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군말뚝 같은 경우에는 무리말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발휘되지 못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 효율이 나쁜 거죠. 근데 이런 효과를 이런 어떤 나쁜 조건이지만은 무리말뚝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뚝이 엄청 길게 됩니다. 길 경우에는 사실 편심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리말뚝으로 할 경우에는 편심 용량이 적어지겠고, 그 다음에 무리말뚝으로는 이제 다수의 말뚝을 좀 집안에다가 박다 보니까 집안이 조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밀해지겠죠. 그래서 지지층까지도 안 내려가서도 이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떨 경우냐면은 연약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 지반이 침하되면서 이 단말뚝을 다 끌어내리는 부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 무리말뚝은 반대로 이 부마찰력이 외곽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약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무리말뚝이 유리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좀 잘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편하게 이렇게 써 내려가시면은
답안 작성하시기도 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수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5번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